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한 달가량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달 말일 결론이 난 선거구 획정에서 전북은 가까스로 열석을 지켜냈습니다. 본선 같은 예선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선도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례적으로 전북 10개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에 치른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16년 만입니다. 전북의 총선 대진표가 하나둘씩 확정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쟁점과 관전 포인트를 오늘 시사토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화면 왼쪽부터 홍석빈 우석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이경한 전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자 관심사는 전북이 이제 10개 선거구 열석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여야의 이해를 떠나서 전북에서는 지역의 이제 정치력이 영향력이 더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그 걱정이 컸는데 우여곡절 끝에 지켜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두 자릿수 석을 사수했다는 것은 높이 살만합니다. 정말 천신만고 끝에 열석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9석이 됐다면은 정말 우리 지역을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정치적 위상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전북의 현행의 인구수로 봤을 때는 힘들었지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일부 지역에 이제 선거구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조정을 불가피한 걸 보고요. 그런 가운데서 열석을 유지했다라는 자체가 큰 일이었습니다. 근데 열석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이제 모 의원 같은 경우는 열석 유지에 기권한다든가 또 반대를 한다든가 이런 또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전북의 이익을 대변할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익에 몰입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도 함께 있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이제 열석을 갖고 원팀이 돼야 되는데 이 원팀이 잘 안 되는 이런 점도 이번 열석의 지역구 획정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점들은 또 아쉬운 점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지난해 말부터 누차 반복되어 온 얘기입니다만 선거구 획정 참 많이 늦어졌습니다. 지난 2월 29일에 획정이 되어서 선거를 41일 남겨놓고 획정이 됐고 그나마 지난 4년 전에는 이보다 또 이틀이 더 늦었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장 이제 전주, 군산, 익산에서 조금씩 소폭 조정이 좀 되어졌고 또 장수는 이제 아예 통째로 떼어져서 그 옆 선거구에 이제 옮겨졌습니다. 이상민 차장님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고 현장에서 또 이런저런 혼란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전북에 이제 9석으로 주는 거 아니냐 이제 우려가 나서면서 주되게 이제 근거가 됐던 게 인구 이제 하한선을 넘지 못하는 선거구가 3개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 상한선을 넘어서 인구를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게 지금 전주 병에서 갑으로 인후 1, 2동이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인구 하한선 때문에 좀 조정을 한 게 이제 익산 같은 경우에는 갑이 인구가 약 한 6천 명 정도 부족해서 이 부분을 이제 을에서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게 이제 큰 폭으로 큰 지형에 좀 이동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이제 선거 운동을 했던 분들에게는 큰 어쨌든 변화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남원 임실 순창도 약 한 6,700명 정도의 유권 인구 하한에 미달됐기 때문에 지금 무주 진안 장수가 그동안 하나의 지역처럼 개념화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장수가 남원, 임실, 순창하고 이제 통합이 되는 그런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제, 부안도 약 5천 명 정도가 인구 하한에 미치지 못해서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자치단체가 자치단체 일부가 타 선거구에 포함돼서 선거구가 만들어질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근데 이제 특별하게 인구 조정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특례가 발동이 돼서 김제, 부안에 이제 군산까지 갑을로 변경이 되면서 군산에 대하고 회원면이 김제, 부안 선거구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이제 이 선거구 조정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많은 예비 후보자들이 어떤 본인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선거 운동을 했고 그런 후보자를 대상으로 내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특히 뭐 장수군 같은 경우에 통으로 뭔가 이 남은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뭔가 선거와 관련해서 했었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지게 됐고요. 특히 이제 익산은 좀 묻지 못할 사안이 있었는데 진보당의 전건희 후보는 주소지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갑에 출마를 했는데 을로 넘어가서 본인이 본인을 투표할 수 없는 예.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나 좀 우려스러운 건 군산의 이제 대하 회원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 선거에서 뽑는 대표자와 국회의원에 대한 대표성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혼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실제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요. 뭐 전반적으로 이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어쨌든 후보자 검증이랄지 유권자들의 여러 가지 권리들이 유권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렇게 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국회는 또 한 번 좀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뭐 관련 법상 따지고 보면 그 선거를 치르기 1년 전까지 지금 선거가 획정돼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 4월 10일이니까 뭐 법 내용을 준수를 한다면 2023년도 4월 10일까지는 이 선거가 획정이 되었어야 예를 들면 유권자가 됐건 입지자가 됐건 얼굴도 충분히 알릴 수 있고 누구를 뽑아야 되겠다라는 검증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는데 뭐 굉장히 촉박한 시간에 이렇게 임박해서야 그 선거가 획정되는 일이 지금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문제 지금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만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입니다. 입법부에서 만들어진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웃지 못할 지금 상황인데요. 먼저 절차를 말씀드리면은 선거구 획정은 선거가 있는 해로부터 당일부터 1년 전까지 획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께에 사실은 이 국회가 선거구 획정 권한까지도 갖고 있었는데 과거에 2015년도께에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길 수가 없으니 중립적인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중앙선관위에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는 안을 만들라는 그 권한을 국회에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작년 12월 5일에 획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넘겼는데 국회 정개특위에서 아직까지도 2월 29일 본회의가 열려서 D-41일 전까지도 획정이 안 됐던 것이죠. 예. 결국은 입법 주체인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이 문제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중앙선관위 관련법을 좀 개정이나 추가적인 법을 제정을 해서 법제도적으로 좀 강행 규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자신들이 일당이 되면 뭐 제3의 기구를 만들어서 이 획정하는 문제도 좀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게 이 과제가 또 이제 다음 선거로 또 넘어가게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조금 개선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서 전북의 열석 사수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선거구 획정이 지금처럼 인구 중심으로만 계속 된다고 해서는 수도권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국회 의석도 또 수도권에 집중되는 그런 폐해가 계속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 특히 이제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좀 보완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개선이 좀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어떻게 접근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자,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뭐 늘 저희의 천연같이 따라다니는 게 인구 등가성 문제인데요. 현행의 이제 제도는 인구 등가성입니다. 인구수를 13만 7천에서 뭐 상위권까지 어느 정도 조정 그 범위 내에 있느냐 없느냐를 가져오는데 여기에 대한 뭐 다른 대안들을 많이 내오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뭐 유권자 중심으로 인구수를 좀 바꿔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 총 인구수에서 유권자 수로 바꾸면 조금 더 우리 지역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지역 대표성은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그 인구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인구 등가성에서 인구 감소 지역에서 지역 대표성을 살리려면 저는 이제
그 보완책으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그래도 가장 현실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구가 지역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권역별 비례대표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그 의석수를 유지하는 이 방식을 취하지 않는 한 여전히 인구 등가성 문제의 논쟁은 다음 23대에서도 또 나올 거고요. 뭐 24대도 나올 거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양원제가 아닌 상황 속에서는 어떤 지역 대표성을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 방안을 가지고 좀 보완을 하면은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뭐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19대 뭐 계속 20대, 21대 지역에서도 권역별 비례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전임 대통령은 공약까지 했으면 또 폐기했고 예. 이랬지만 현재적 조건에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권역별 비례대표 저는 뭐 주장하면서 여기에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는 이 방식이 저는 제안하고 싶은 방식입니다. 예. 이상민 처장님. 예. 근데 뭐 그 연장선 속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에 이제 지역 대표성이 왜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이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뭔가 이게 분배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국회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절반 이상의 국회의원이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어떤 국회가 수도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적 환경들이 계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최소한 어떤 지역의 대표성들을 보완을 해서 그런 균형점들을 좀 찾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명분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 그냥 개인의 주장으로 뭔가 어떤 게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들은 되지만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공론화를 위해서 사실은 이제 전북의 어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어떤 비수도권에 있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뭔가 이 의제에 대해서 당을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이걸 어떻게 공론화시킬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중요한 구심적 역할을 저는 이제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선거가 끝나면 이게 정치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에 대한 의제를 어떤 국회에서 공론화하게 한 그런 모임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도적으로 좀 결성하고 어떤 뭔가 각종 토론이랄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그걸 지속적으로 뭔가 환기시키고 요구하는 그런 의제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개되지 않는다면 다음 선거 또 닥쳐서 선거구 획정 문제 그러면서 뭔가 지역 대표성의 문제는 또 어떤 인구 비례라고 하는 인구 대표성의 또 하위 개념으로 또 잡힌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후과를 또 전북이 또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번 선거 때 정당의 중요한 공약으로 어떤 비례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공약들이 정당에서 좀 채택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홍 교수님. 예, 우리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수가 200인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행 국회의원의 수가 300명인데요. 물론 이제 국회의원 수 증가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국민 여론은 정치권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에서 국회의원 정수 증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요. 다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라든가 특히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심화 문제를 고려했을 때 지역별 대표성과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조정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 현실적인 검토를 차기 국회에서는 좀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 외에도 추가적으로 선거법을 바꾸고 국회의원 증원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 소선거구제로 돼 있는 현행 선거제도 자체를 지역별 특성을 좀 감안하여 일부 지역별 등가성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대선거구제도로 선거제를 좀 변형시켜주는 그런 논의들까지도 좀 구체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매번 반복되는 이런 선거구 조정 또는 지역별 대표성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인구 감소라는 또 지역 소멸이라는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면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이것은 단순히 정치에 있어서 선거구 또는 국회의원 정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대전환이라는 차원에서도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인구 문제, 인구 편차의 문제, 또 지역 대표성의 문제, 말씀하신 뭐 권역별 비례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이 되려면 사실은
저 의석이 조금 늘어야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문제점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홍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그 반감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일부는 또 줄이겠다고 오히려 이제 공약을 해서 약간 그 인기 영합적인 측면의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해결이 되지 않고 멀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 이제 각 당의 공천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하겠다는 분들은 많고 자리는 이제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뭐 공천할 때마다 각 당 또 뭐 선거 때마다 매번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민주당 공천 최근에 보면 이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비명 횡사, 친명 횡재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고 뭐 중진들도 탈당하고 뭐 이 과정에서 이제 호남권의 지지율도 좀 흔들리고 있다 이런 뭐 조사 결과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결과들 본선까지 혹시 이제 영향을 얼마나 미칠까 또 궁금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홍 교수님? 예, 우리 정치권과 언론인 분들은 참 용어를 잘 만들어내시는 것 같습니다. 비명행사, 친명행제 이런 용어를 볼 때요. 지금 선거가 한창이다 보니까 마치 아수라적인 상황으로 보이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사천 논란이다 해가지고 지금 여러 구설수에 지금 올라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은 일단 공천 문제에 있어서는 변화와 혁신이라는 기치를 내놓고 우선은 매를 좀 먼저 맞은 격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탈당이라든가 지금 공천과 관련한 여러 또 구설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상대적으로 매를 좀 먼저 맞았느냐, 나중에 맞았느냐 좀 차이는 있겠지만 4월 총선 때까지 이런 분위기는 좀 조만간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정도 돼서 공천 작업이 마무리가 되고 비례대표 후보자들까지도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정해지면은 본격적으로 3월 중순부터는 이제 선거 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은 조금 좀 가라앉으면서 본격적으로 여야 간의 이제 세 대결, 그다음에 정책 대결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처장님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지금 뭐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과연 이제 민주당 공천에 누가 잘 된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 민주당이 공천을 할 때 우리 공천의 변화와 혁신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가 과연 제대로 제시가 되었느냐. 그게 선명하게 제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시스템 공천이든 전략 공천이 진행됐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반발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어떤 후보자에게는 이게 컷오프의 어떤 기준이 되고 어떤 후보자는 그 사안이 컷오프의 요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하위 20% 의원에 대한 선정이 얼마만큼 공정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으로서의 헌법기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유명한 유치원 3법이라고 하는 혁혁한 어떤 그런 의정활동의 성과를 낸 의원이 하위 10%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구조적으로 어떤 의원 평가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평가가 반영되는 구조가 없다 보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또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변화와 혁신의 내용이 기준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했고 또 이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뭔가 지역이나 인물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관성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런 결과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만들고 있지 못하고 이제 그게 탈당이랄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민주당에게는 상당히 어쨌든 위기가 지금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급기야 호남 지역에서도 민주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경환 교수님. 네, 뭐 민주당 이번 공천 과정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만 기준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은 말 그대로 친명, 비명.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친하냐, 아니냐, 뭐 이런 정도가 국민들이 납득하는, 이해하는 민주당의 공천 기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시스템 공천은 뭐 거의 이제 사라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친명, 횡재, 이 표현이 저는 답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횡재란 말은 상당히 노력이라든가 평가에 비해서 부수적으로 얻은 효과가 컸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수 후보라든지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준다든지 이런 점들을 보면 상당히 뭐 불공정한 게임을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위 20%도 누구나 납득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들도 가져왔고 그러면 대부분 다 이제 친명 마케팅에는 공천 받은 사람 성공했다고 봅니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과연 그러면 있을 수 있겠나? 이 점이 이제 본선에서 뭐 4월 예. 10일 날 결정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대략적인 뭐 여론들을 보면 당선 가능성은 생각보다 낮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민주당이 얻는 건 뭘까? 이런 고민해 봅니다. 그럼 이제 민주연대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미래라든가 뭐 어떤 용어로 이름이 이제 하나로 결합이 될 것 같습니다만 요 세력들 또 때로는 조국개혁당 이러한 당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특히 조국개혁당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돌아간다. 13% 이상의 지지율로 돌아간다. 이런 자체가 이미 공천에 많은 부분 실패했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러면 민주당은 정말 21대까지 낙승은 거의 불가능할 거고 정말 신승의 게임을 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예. 이제 전북의 선거가 모두 10개를 가지고 이제 그 4월 10일 날 투표를 하게 됩니다만 어쨌든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지역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전주 을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그 예선인 경선에만도 5명의 후보가 나왔고 이제 사실은 뭐 지역에서 그동안 그 활동이 전무했던 이성윤 후보가 이제 1차 그 경선만에 50% 이상을 얻어서 이제 본선에 나가게 됐는데요. 이 경선 결과에 대한 분석 또 3당 후보가 맞닥뜨리게 되는 그 본선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교수님.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최소한 결선 투표는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했는데 의외로 1차에서 과반을 넘기는 바람에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정치 신인 가점 없이 과반을 넘겼다라는 얘기가 뭐 지역의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본다면은 처음부터 저는 이제 전주을이 5인 경선은 민주당이 없었거든요. 예. 또 한 명 빠지니까 또 한 명 붙여서 5인 경선을 만들어줬는데 이 자체가 저는 민주당의 전략공천을 염두에 두고 한 게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표를 일단 분산해서 민주당도 최소한 결선 투표는 가지 않겠는가 이런 계산 속에서 이 게임을 경선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국통을 열어보니까 50% 넘어버렸어요. 저는 이 점에서는 물론 전체 이제 시민 경선으로 갔습니다만 상당 부분 당심을 중심이라는 그 민주당의 조직이 크게 이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돼요. 그 민주당 당심을 중심으로 해서 뭐 들리는 얘기를 이제 정리하다 보면 이제 시도 의원까지 적극적 공세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2년 후에 또 효과가 있으니까 예. 그렇다면 지역에 지분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게 훨씬 유리하겠다 이런 판단도 일부 깔려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어쨌든 이성윤 후보가 이제 됐는데 저는 정은천 후보에게는 상당한 유리한 고지를 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검사 출신이 갖고 있는 한계들은 이제 지역이라든지 경제 전체적인 그 정치의 그 기회를 엿보는 이런 촉수는 발달했어도 저 전반적인 의원으로서의 그 커리어라든가 아니면 경제 문제, 지역 문제, 특히 우리 같이 이제 경제가 좀 어려운 지역에서는 어떻게 살릴 건가 이런 것에 대한 공부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정은천 후보는 상당한 그 전략적인 구질을 할 것이다. 지역도 알고 내가 경제도 알고 그러니 이 지역에 어떤 문제를 할 건가 도움을 줄 건가 이런 캐치프레이를 가져간다면 상당히 게임이 이 경우 본선 게임이 재밌을 것 같다. 그럼 저희 뭐 이제 시민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누가 더 좋은 안을 내는지 이런 걸 본다면 저는 이번 선거에서 상당 부분 관심을 주고 또 자기 표를 정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게 전주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처장님. 근데 저는 이제 민주당이 직접 내리꽂는 전략 공천을 하지 않은 건 참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거기에 이제 입 후보를 해서 준비했던 후보들의 반발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뭔가
합리적으로 잘 이제 극복하는 과정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대표적인 친명이겠죠. 이분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이게 영입을 했던 분이고 또 특히나 지난해 보면 그 잼버리 실패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랄지 어떤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등이 같이 맞물리면서 사실 이제 그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놓고 볼 때는 어떤 이 이성윤 그 후보가 뭐 지명도가 됐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가 영입한 인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단 그런 유리한 고지에서 좀 출발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더더욱이 그런 요구들이 이제 높게 그리고 이제 그 선거 결과에서도 그러니까 경선 결과에서도 50%를 넘어섰던 주된 이유가 사실 그 전북 도민들이 요구하는 지금의 어떤 정치력을 좀 가질 수 있는 후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을 주되게 생각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럼에도 이제 본선에 가면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또 지역 발전에서 노력했던 정운천 후보가 탄탄하게 이제 지역을 좀 다졌고요. 그리고 강성희 지금 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현역 의원으로서 또 그리고 진보당이 사실은 다른 정당보다 메시지 관리를 정말 잘합니다. 예. 예, 뭐 현수막에 나오는 메시지들을 보면 좀 그러기도 하고 거기는 또 선거운동 자체도 상당히 어떤 그 생활 밀착형, 어떤 주민 밀착형 형태의 선거운동을 하는데 단 그때는 이제 보궐선거일 때는 당력이 거기에 집중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이제 80곳이 넘는 곳에 후보를 낸다고 예. 하니까 그런 이제 당력이 좀 분산되는 게 좀 약점이긴 하지만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 뭐 전국 어디보다도 아마 격전의 어떤 선거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예, 전주울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을 해온 예비 후보자들이 추풍 낙엽 형태로 이제 떨어져 버리고 이성윤 후보가 일단 1차에서 과반이 됐는데요. 여기에는 지역 민심의 정권 심판론이 근저에 깔려 있지 않았었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현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 그리고 진보당 강성희 후보 이제 크게 봐서 3파전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난 20대 선거죠. 그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지금은 비례로 의원을 하고 있지만은 초선일 때는 지역구 이 전주을에서 당선이 됐었죠. 예. 당시에도 이제 민주당 후보들 간의 그 분열이 되면서 약간의 어부지리성 당선이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얘기들도 있는데 표차가 111표, 111표 차이였습니다. 거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된 것이죠. 따라서 물론 그때와 지금의 정치적인 구도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3자 대결 구도에서 어떤 형태의 결과가 나올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이경환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박빙의 구도 예상이 되고요. 이상민 사무처장 말씀하셨듯이 이 지역에서의 어떤 특수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전주의 선거 판도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다. 다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호남권 또 특히나 전북의 새만금 SOC 사태라든가 잼버리 사태에 따른 지역민들의 반감이 크기 때문에 제가 예측하기에는 그래도 민주당 후보가 아직까지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예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그 분석들이 비슷하면서 조금씩 이제 저 디테일에서는 저 내용이 좀 차이도 있습니다만 그 섣불리 결과를 하여튼 예단하기는 참 어려운 선거구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 경선 한 4군데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주 병, 정읍 고창, 그리고 완주 진안 무주,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장수가 떨어져 나와서 저 합세한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눈여겨 보시는 곳이 있는지 또 이들 지역의 그 변수나 쟁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4군데 남아 있는데요. 뭐 저는 그 중에 한두 군데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병, 김성주 현역 의원과 정동영 예비 후보 간의 지금 대결인데요. 주변에 이제 그 데이터들을 보니까 아주 박빙이라고 해요. 뭐 1%, 2% 포인트 차 정도 내놓고 지금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정동영 후보의 어떤 그 구설수가 좀 있었죠. 여론조사 관련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병 후 선거 판세에 대해서 조금 예단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읍 고창인데요. 같은 고등학교 그리고 또 그 잘 서로 이렇게
가깝다고 알려진 윤준병 현역 의원하고 유성혁 전 의원 간의 대결이지 않습니까? 방송 토론에서도 제가 봤습니다만은 아주 격한 이 토론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쉬운 것은 상호 비방보다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 공약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상대방 험담하는 위주의 토론이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판단을 해봅니다. 나머지 이제 완주 진안 무주하고 남원장수 임실 순창은 뭐 또 다른 또 패널분들께서 말씀해 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예, 처장님. 네, 저는 완주 지난 무주 선거구가 좀 어떤 선거구 획정에서 변화가 있었죠. 일단 장수가 이제 남원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사실 이제 그러니까 후보 경선에서도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세 명이 이제 경선을 하게 돼 있는데 안호영, 정희균 후보는 이제 진안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진안 무주가 중요한 텃밭 중에 한 곳일 텐데 어쨌든 장수가 이제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부분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정호 후보 같은 경우는 완주가 어쨌든 출신 지역이라서 상대적으로는 어쨌든 그러니까 인구가 거의 뭐 10만 대, 뭐 5만 좀 넘는 이런 형태가 예. 되다 보니까 완주의 이제 인구 비율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게 약간의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뭐 신인 가점들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뭐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서로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의원 평가에서 이제 안호영 의원이 예. 하위 20%에 들었느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이제 작동을 한다면 그래도 뭔가 저희가 당연히 이제 그 현역이 우위에 있을 거란 특히나 이제 50%는 이제 당원 선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직력에서 앞서 있기는 하겠지만 어떤 그런 인구 구조에 대한 변화랄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그래도 약간의 좀 변수의 여지가 있지는 않을까 뭐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예. 이 교수님. 네, 두 분 말씀에 뭐 동의하고요. 하나 남은 게 이제 남원, 그다음에 장수, 임실, 순창. 이 지역은 아마 박희승, 이환주 후보의 대결을 앞두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약간 이제 뭐 그 고소고발 이런 불협화음도 좀 있긴 합니다만 이런 점에서 본다면 오랫동안 지역에 그 토대를 두고 있는 후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외에서 늘 관심을 갖고 지역을 넘나들었던 후보하고 두 싸움에서 과연 저는 박힌돌 굴러온돌 뭐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 싸움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싸움 같고요. 또 하나는 전 이제 말씀하셨지만 전주병에서는 황현순 후보 표의 향배가 어디로 갈 건가 뭐 이런 점도 좀 관심을 갖습니다. 김성주, 정동영 두 후보 중에 대략 정동영 후보가 나오기 전에는 한 15% 정도, 그다음에 3자고 들어가면 약 10%. 뭐 이 정도 선을 유지했는데 이 표 정도라면 굉장히 후보 경선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변인이 되거든요. 근데 15% 정도에 나왔을 때 그러면 김성주 의원에 대한 반대표로서 반대급부로 얻은 거기 때문에 이 표가 어디로 갈 건가라고 본다면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한다면 정동영 후보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김성주 의원에 대한 반대표의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경선에서 상당 부분 영향을 줬는데 그 결과가 정말 다음 주에 나올 건지 어떻게 나올 건지 한번 예측을 조심스럽게 이제 관심을 보고 있습니다. 완주 지난 무주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3인 경선에서 살아남은 해서 재시민으로 살아남았지만 여기에 의외로 이 지역에 이제 그 뭐랄까요 지역성의 소지역주의가 잘 발동이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 예. 완주군 출신들이 거의 속된 말로 물을 먹는 그 묘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안호영 후보가 이제 의원이 얼만큼 이제 지지를 계속 유지할 건가. 다양한 뭐 지금까지 이제 대선 때도 구설이 많아가지고 그게 이제 표에 얼만큼 영향을 줄 건가 이런 점에서 저희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국민의힘 이번에 그 도내 10개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냈습니다. 지난 2008년에 있었던 18대 총선 이후에 이렇게 전 선거구에 다 후보를 낸 것이 16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사실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인 것이고
뭐 사실 지역에서의 낮은 그 정당 지지율이랄지 그에 따른 또 인물난 고려해 보면 그만큼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긴 한데 시사하는 바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집권당의 체면을 세웠다, 예.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그 10개 선거구에 입후보한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알기 어려운 후보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후보들이 지역을 좀 뭔가 이제 가꾸면서 뭔가 이제 선거를 준비했느냐라고 놓고 보면 참 그런 후보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 지역구 선거구에 이제 후보를 냈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아마 국민의힘에서 가져가는 측면도 작동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충분히 준비된 후보라고 하는 인상을 받기에는 상당히 좀 부족한 그런 공천이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번에는 어쨌든 정권 심판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중 3중에 어려운 선거일 텐데 좀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사실은 이제 전주 의뢰 정운천 후보를 좀 제외하면 사실 뭔가 유의미한 득표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좀 그런 뭔가 의구심이 드는 그런 공천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예. 뭔가 준비된 공천이라기보다는 뭔가 이 집권당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억지 공천 뭐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 국민의힘이 4년 전에 이제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당을 맡아서 그 비상 상황에서 이끌 시절에 그 정운천 의원이 주장을 해서 이제 비례 안정권에 그 호남 출신 인사 25%를 그 배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당규를 개정을 했습니다. 이제 당시에 그 거론이 됐던 걸로는 대개 총선에서 한 20명 가까운 그 저 비례 의석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25%라고 하면 한 5명 정도 아니냐 이제 이렇게 그 해석을 낳기도 했어요. 지금 현재는 위성 정당으로 이제 국민의 미래를 출범을 시켜서 최근에 조배숙 그 도당 위원장 또 허남주 전 그 도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탈당을 해서 그 위성 정당으로 입당해서 지금 비례 공천을 노리고 있는데 이 약속 제대로 지켜질지 뭐 전북을 비롯해서 광주 전남에서 굉장히 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의미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교수님? 좀 이 제도를 국민의힘이 꼭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국민의힘이 직전 총선 정당 득표율이 15% 미만인 지역에 25%를 우선 배치하겠다. 이게 이제 정해진 당론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정말 열심히 잘 지켰으면 좋겠다. 뭐 20석을 보통 우리가 예측하지 않습니까? 예. 5석 정도 되는데 그럼 전북에 올 수 있는 의석수는 얼마나 될까? 보면 뭐 많은 2석, 1석, 뭐 한두 석 정도. 그 한두 석 정도도 지역을 대표한다는 의미에서는 저희 같이 10석밖에 없는 지역구에서는 정말 소중한 한 표거든요. 한 석이라서 국민의힘이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이제 호남 지역에 이제 그 전국의 수권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호남 지역에도 의석을 적절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25% 선을 유지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아주 높이 사고 싶고요. 특히나 근데 이번에 이제 거론되는 그 국민의 미래의 비례대표로 영입하고 있는 당선권의 많은 분들이 광주, 전남, 특히 전남 출신들이 그 거물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전북 지역에 그 두 분이 나섰지만 상대적으로 중량감에서 밀리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면 전북의 지역 안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한 석 정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또 예측해 봅니다만 그래도 저희는 뭐 2석 정도는 요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지역에 뭐 11~2석의 의원수를 형성하면서 스크럼을 형성하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갖춰지기 때문에 정말 국민의힘에게 꼭 요구하고 싶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홍 교수님. 네, 뭐 지켜만 질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정치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한두 석 전북에 관련된 의석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제 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 후보자들 전라북도의 국민의 미래를 통해서 나중에 다시 또 국민의힘으로 또 복당을 하겠죠. 이런 후보자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초에 이 구도로서 설정했던 게 586 세대 교체론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뭐그 운동권이라는 의미는 좀 저는 배제하고 싶고요. 세대 교체론이라는 데 좀 방점을 좀 두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서 거듭나면서 변화와 발전을 주기 위해서 인물에 대한 세대 교체를 한다고 치면 전라북도에 할당된 이 국민의 미래를 통한 비례대표 의원들도 비록 아직까지는 정치적인 비중이 크진 않을지라도 지역 내에서 신망받는 능력 있고 경제와 산업을 잘 알고 전라북도 지역에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미래에 참신한 후보들, 특히 젊은 후보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그들에게 한번 기회를 줘봤으면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홍 교수님 말씀에 조금 첨언을 하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전북을 그때 왔을 때 이를테면 전북이나 광주 전남에 연고만 있는 중앙 인사를 시키기보다는 지역에서 뿌리박고 뭐 기초원이나 광역원을 거쳐서 성장한 그야말로 지역에 기반을 둔 젊은 청년 정치인, 여성 정치인이면 더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뭐 비대위원장이 가고 없는 상황이지만 어찌 보면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씀이나 방향이 홍 교수님 하신 얘기하고 좀 맥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번 선거에서 유난히 제3 세력이 다른 선거 때보다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각 당의 공천 과정에 뭐 파생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어쨌든 틈새 공략을 하는 세력들이 좀 있는데, 조국, 이낙연, 이준석 이런 분들이 이제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신당을 만들어서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 구도의 틈바구니에서 이런 제3 세력들이 이번 선거에서 얼마나 유권자들을 파고들 수 있을지도 상당히 큰 관전 포인트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계환 교수님? 네, 현재로 봐서는 조국 전 장관을 중심으로 한 조국개혁당, 요 당의 파괴력이 생각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대략 여론조사에 13%를 오르내리는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 비례에서는 약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구에서는 의원을 내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하더라도 당선권의 호남선 내기는 어려운 형성이 아닌가 싶고요. 일단 비례를 중심으로 정당을 운영을 한다면 민주당이 가능한 의석수가 한 20석인데 더불어미래연합당이 20석 정도에서 상당 부분 조국 개혁당이 가져갈 거다. 흔히 호사가들의 예측은 10석까지도 가져가지 않겠나 이렇게 하는데 저는 최소한 6, 7석 정도는 의석을 가져가지 않겠나. 그럼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상당 부분 내홍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왜냐하면 민주당 후보들은 대략 플랫폼 정당으로 들어와 있는 진보당이라든가 이런 정당에게 우선권을 먼저 주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상당한 손해를 볼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특히나 지역에서는 민주연합, 새로운 미래 이 두 개가 이제 이름은 아마 민주연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만 이렇게 왔을 때 민주당의 표를 상당 부분 잠식할 수 있는 요소는 있다고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낙연 이제 대표가 어디로 출마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이 정도 상당 부분은 영향을 준다면 당선권을 못 내더라도 민주당의 일부에 특히 수도권이라든가 충청권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일정 부분의 비율을 가져간다면 오히려 민주당이 더 역공을 맞는 이런 상황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국 개혁당의 노력에 따라서 결국 민주당은 마이너스 효과만 나타나는 후과를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혁신당의 이준석은 존재 가치가 대표가 약했다. 저는 출마 지역을 대구 수성 정도는 했어야 그래도 당대표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당을 가는데 본인 당선 가능성을 먼저 줬기 때문에 1인이 되든 아니면 당이 없어지든 이런 정도로 무의미한 형태가 됐다라는
그런 점에서는 상당 부분 뭐 국민의힘을 잠식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돼 봅니다. 예, 처장님. 네, 뭐 그 선거 이제 공천이 이제 막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 이제 이낙연 신당과 합당을 했다가 다시 이제 그 분리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지지도를 좀 많이 까먹었고 실기를 좀 했던 게 큰 이유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마 이제 선거가 갈수록 양당의 어쨌든 구심력들이 작동을 하면서 삼지대에 대한 어떤 그런 영역들은 지금보다 줄어들면 줄어들지 확대되기는 사실 어렵지 않겠냐 이런 거고요. 사실 이제 그 뭐 조국 당이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이제 비례대표에 한해서 뭔가 그런 파괴력을 좀 가질 수 있겠다라고 네. 하는 교수님 뭐 그런 전망에 좀 동의를 하고요. 단 지금 이제 민주당의 탈당파나 이낙연 대표가 만드는 정당이 과연 얼마 정도의 영향력을 지겠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뭐 호남에서 특별한 어떤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호남의 선거에서는 뭐 거의 영향을 못 미칠 것 같고 단지 이제 어쨌든 그 수도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어떤 1대1 구도의 그런 구도에 이제 선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아무래도 뭔가 이제 어려운 그런 국면들을 좀 맞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사실은 뭐 이 호남 지역보다는 수도권에서 그 탈당파 의원들이 실제 얼마만큼의 그런 힘들을 발휘할 거냐라고 하는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그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뭔가 국민의힘에게는 좀 아픈 손가락 그런 역할을 서로 할 것 같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홍 교수님. 예, 지금 제3지대에 분포되어 있는 정당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 때는 국민의당이 당시에 약 38석을 석권했지 않습니까? 호남에서의 그 석권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거대 양당 구도에 명확하게 제3지대 정당이 하나 딱 튀어나왔기 때문에 국민들로 하여금 유권자들로 하여금 인식이 분명했는데 예. 지금은 너무 많은 이제 세력들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현 윤석열 정권과 각을 가장 크게 세웠던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이름도 헷갈리고 그다음에 주체도 헷갈리는 그런 이미지일 것 같아요.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관련한 득표율에 따라서 좀 정치 지형의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 후에 그러면 과연 또 이제 복당도 하고 다시 또 진보연합들 간의 세력 재편이 있을 텐데 그것이 현 정권에 대항하는 범진보 연합 세력으로 일사불란하게 과연 뭉쳐가지고 전국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야권에게 있어서는 혹여 이제 선거에서 과반 이상을 전 야권이 다 포함해서 과반 이상을 득표해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추후 범야권 민주진보 진영을 잘 관리해 나가는 야권 세력의 관리 능력 이런 역량이 더불어민주당한테 크게 주어지는 숙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선거 과정도 또 그 복잡할 수 있지만 선거 이후에도 그런 그 정당별 또 의석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그 이합 집산이 있을 수 있겠군요. 소수 정당 가운데 이제 진보당 이번 그 선거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도 관심사입니다. 그 지난해 재선거에서 사실 그 민주당이 공천을 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강성희 의원이 굉장히 그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서 또 당선이 됐고 익산에는 지금 전권희 후보가 이번에도 또 출마를 해서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처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 진보당 성적표? 일단 뭐 진보당은 그래도 절반의 이상의 성공은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이제 진보 정당 하면 정의당이 거기에 예. 어떤 그 대표 주자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녹색당하고 통합은 했습니다만 녹색정의당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지금 선거 국면에서 거의 뭔가 여론의 흐름이랄지 주목을 좀 못 받고 있고 오히려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랑 비례 어떤 선거에 있어서 연대가 됐고요. 그리고 일정하게 이제 지역에서도 사실은 뭐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뭔가 지역을 좀 뭔가 주민들을 좀 파고들면서
뭔가 한 땀 한 땀 그 선거를 준비해 왔습니다.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상당한 성과를 좀 유의미한 정치적 성과를 좀 낼 것 같고요. 특히나가 이제 그 강성희 의원이 당선됐던 전주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당선이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 목표를 두고 아마 그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아마 그 전주 의뢰의 어떤 성적 여하에 따라서 어떤 진보당의 전국적 위상까지도 상당히 좀 변화를 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어떤 선거의 격전지로서 진보당에게는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저는 어쨌든 진보당이 메시지 관리를 좀 잘 한다. 어떤 그 유권자들의 요구에 맞는 그리고 예. 정말 필요한 그런 이야기들을 그때그때 잘 전파를 하면서 뭔가 진보당에 대한 또 뭐랄까 진보 정당에 대한 거리감도 이번에 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연합을 하면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도 좀 이렇게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정치적으로 상당히 성장하는 좀 그런 이번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선거 때마다 이제 우리가 그 정책 선거를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만 유난히 이번에도 지금 그 정책은 상당히 실종됐다 이런 그 평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 위에 반영돼야 할 정책이나 공약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홍 교수님? 예,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지난 1월 18일 출범했습니다. 또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이 있고요. 전북특자도 출범에 따라서 다뤄야 될 각 지역별 특화 경제발전 전략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 분야만 해도 예를 들어보면 2차 전지 특화 사업이라든가 수소경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조완조 통합 이슈들도 있고요. 또 각 지역마다 지금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개발 공약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지금 전라북도와 각 시군구에서 특례를 지금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전북특자도에서 특자도 추진단까지 만들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5개 분야 총 현재는 75개 정도의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1년 내내 열심히 준비해서 오는 12월 24일 이제 특례 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이제 발동을 시켜야 될 상황입니다. 한 1년 후에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 총선이 끝나면은 전라북도는 이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게끔 전북의 총선 당선자 국회의원들과 각 시군구의 행정당국이 밀접하게 서로 협업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다뤄지는 게 이번 총선이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번 총선에서 이런 부분들은 거의 우리가 엿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가 그 선거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지역의 정치력이 위축되고 있다라는 그 우려의 목소리도 더 커지고 있고요. 이번 그 선거 뭐 중요하지 않은 선거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올해 4월 10일 선거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하는지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죠, 이 교수님. 네. 선거는 국민과 그리고 시민이 하는 겁니다. 즉 제가 우리 모두가 다 주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좀 더 우리 지역은 전략적 투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정당이 일방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좀 전략적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야 전략적 투표를 해야만이 우리 지역을 쉽게 보지 않습니다. 또 어떤 후보를 뽑을 건가라는 문제도 좀 존재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후보를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권이든 혹은 당직이든 담대한 도전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그 동네 관리만 하는 이런 의원에서부터 좀 더 지역의 몸값이 적기 때문에 키울 수 있는 예. 이러한 존재감 있는 후보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처장님. 근데 뭐 이번 선거에서 도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내용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좀 역량이 있고 어떤 지역의 요구를 잘 중앙 정치에서 대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후보를 좀 뽑고 싶다라고 하는 요구는 분명한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 선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러한 정책적 비전을 가지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들을 국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제대로 하면서 어떤 전국적 인물로 성장하길 바라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지역을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역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좀 비중 있는 정치적 역량을 갖는
이제 그런 정치인들을 이번에 좀 꼭 뽑고 싶다라고 하는 도민들의 요구가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선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 교수님. 예,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전라북도 이번 선거가 이제 그 공천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좀 재미없는 선거 구도가 되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선거 지금 시내나 이런 데를 좀 돌아다녀 봐도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를 지금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만큼 저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당내 경선 공천 확정이 곧 당선이라는 또다시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입장이고요. 10석의 공천된 이 후보들의 면면을 봤을 때도 새로운 인물들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유능하고 도덕적이며 미래 비전과 구체적인 컨텐츠를 갖고 있는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좀 나와서 이번에 전라북도에서도 그런 정책 대결의 모습 그리고 신구 세대 교체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기대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공약은 사라지고 문자 메시지만 난무하는 선거가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만 더 키우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무엇보다 후보자의 공약과 비전으로 일꾼을 뽑고 당선자의 소속 정당이나 정책, 성별도 다양한 선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시사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